우리가 돈을 쓰거나 친구한테 보낼 때 그 사실을 과연 누가 알게 될까요? 보통은 나와 친구, 그리고 은행 정도겠죠? 그렇죠.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돈의 흐름이 거대한 광장의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다 공개된다면요? 모든 흐름이요. 네. 그런데 정작 누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방식이라면 이건 어떨까요? 아, 그거 흥미롭네요. 오늘은 이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쉽고 깊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목표는 초등학생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그 이면에 담긴 철학이나 현실적인 위험까지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기존 은행 반식과 비트코인은 뭐가 다른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보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우리가 수백 년간 익숙해져 온 은행 시스템부터 시작해보죠. 네, 그게 이해하기 쉽죠. 전통적인 프라이버시 모델 그림을 보면 아주 직관적입니다. 나라는 신원이 거래를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바로 은행이 이걸 처리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대중에게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프라이버시의 핵심 원칙은 바로 정보 접근 제한입니다. 정보 접근 제한이요. 네. 은행은 제 이름, 계좌번호, 그리고 제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이 모든 정보를 담은 장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장부를 아주 강력한 금고 안에 넣어두고 관련된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못 보게 문을 잠그고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문지기.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이유는 그냥 정보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인 거죠. 이거 마치 저랑 친구가 비밀 일기장을 교환하는데 은행이라는 아주 믿음직한 반장이 다른 애들이 못 보게 딱 지켜주는 것과 비슷하네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 용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오직 그 반장이랑 저 그리고 돈을 받은 친구만 알게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직한 반장에게 우리는 엄청난 신뢰와 권한을 주죠. 그렇죠. 믿어야만 하죠. 그 반장이 장부를 위조하지 않을 거고 또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금융 시스템은 바로 이 신뢰 위에서 작동해 왔습니다. 프라이버시는 곧 비밀 유지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믿음직한 문지기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차이죠. 자료의 새로운 프라이버시 모델 그림을 보면 충격적일 정도로 단순해요. 나가 있고 거래가 있고 그리고 바로 대중으로 이어져요. 중간에 문지기가 없어요. 네. 이건 마치 모든 거래를 공개된 광장 한복판에서 실시간으로 외치는 것 같아요. A가 B에게 얼마를 보냈다 하고요. 아, 네. 맞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프라이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공개한다니 상식적으로는 프라이버시의 완전 반대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금융 프라이버시에 대한 철학이 180도 뒤집어집니다. 아, 전통 금융이 내 비밀은 소수만 알아야 한다. 이런 비밀의 방 원칙이었다면요. 네네. 비트코인은 모두가 모든 것을 보되 그게 누구의 것인지만 모르게 하자는 가면무도회라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거죠. 가면무도해요. 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어떤 도전인 겁니다. 모두가 모든 것을 보지만 그게 누구의 것인지는 모른다? 아,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장치는 대체 뭔가요? 그게 바로 공개키라는 암호화된 주소입니다. 공개키. 네. 제 이름 대신 파란 모자라는 별명으로 또 호스트님 이름 대신 노란 우산이라는 별명으로 돈을 주고받는 겁니다. 아하. 광장에 있는 사람들은 파란 모자가 노란 우산에게 동전 10개를 줬다는 사실은 모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은 영원히 지워지지도 않고요. 네. 하지만 그 파란 모자라는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거대한 투명 장부가 있는데 거기엔 실명 대신에 무슨 암호 같은 별명만 적혀 있는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 비유가 딱 들어맞네요.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 100주가 8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정보는 모두에게 공개되잖아요. 그렇죠. 거래 정보는 공개되죠. 하지만 그걸 누가 사고 팔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군요. 투명하지만 익명이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그 비유가 거의 맞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좀 짚고 싶습니다. 어떤 거죠? 누구든 그 주소로 돈을 보낼 수 있도록 완전히 공개되어 있거든요.
아, 비밀이 아니군요. 네, 비밀 편지함보다는 누구나 번호를 알 수 있는 공개된 사서함 번호에 가깝죠. 그렇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는 완벽한 익명성이라기보다는 실제 신원과 분리된 가명성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가명성. 네, 모든 행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그 행동의 주체는 가명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가명성이라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온라인 게임 캐릭터 이름 같은 거군요. 맞아요. 캐릭터가 게임 안에서 뭘 하는지는 다른 유저들이 다 볼 수 있지만 그 캐릭터를 조정하는 현실의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 덕분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즉 은행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아, 반장이 필요 없군요. 네, 모든 거래 기록을 모든 참여자가 함께 공유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굳이 은행 같은 중앙기관이 나서서 이 거래는 진짜입니다 라고 보증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신뢰의 주체가 바뀌는 거네요. 맞습니다. 신뢰가 중앙기관에서 네트워크 전체로 분산되는 혁신적인 변화죠.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함정이요? 만약 파란 모자라는 캐릭터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같은 빵집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아, 결국 패턴이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저 파란 모자는 매일 아침 8시에 저 빵집에 나타나. 이런 정보가 계속 쌓이면 사람들이 저 시간에 저 빵집 근처에 사는 사람 중 하나겠구나 하고 범위를 좁혀올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의 가명을 계속 쓰면 제 행동 패턴이 노출되는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화벽을 제안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거래할 때마다 새로운 키상, 즉 새로운 가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 오늘 빵을 살 때는 파란 모자라는 가명을 쓰고 내일 커피를 살 때는 초록장갑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가명을 쓰는 거죠. 일회용 가명을 쓰는 거군요. 매번 다른 가면을 쓰고 가명 무도회에 나타나는 거네요. 네, 그쵸. 그럼 어제 빵을 샀던 파란 모자랑 오늘 커피를 산 초록 장갑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아무도 연결하지 못하겠네요. 훨씬 안전해지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트코인 지갑 소프트웨어가 돈을 받을 때마다 자동으로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 거래들을 하나의 주인에게 연결하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하지만 이 방법도 완벽한 방패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 또 허점이 있나요? 다중입력 거래의 경우 이 가명들이 서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중입력 거래라. 용어는 어려운데 이것도 좀 쉽게 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시죠. 제가 가진 여러 개의 작은 돼지 저금통을 한 번에 다 깨서 큰 돈을 내는 상황 같은 건가요? 아, 네네. 예를 들어 파란 모자 이름으로 받은 돈 10,000원, 초록 장갑 이름으로 받은 돈 20,000원, 빨간 신발 이름으로 받은 돈 30,000원이 각각 다른 주소에 있다고 해보죠. 이걸 전부 합쳐서 6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면요. 바로 그 상황입니다. 6만 원을 한 번에 지불하기 위해서 파란 모자, 초록 장갑, 빨간 신발, 주소에 있던 돈을 모두 끌어모아서 하나의 거래로 보내게 됩니다. 네, 이 거래는 공개된 장부에 그대로 기록이 되겠죠. 세 개의 다른 주소에서 나온 돈이 하나의 목적지로 동시에 보내졌다. 이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세 개의 별명으로 된 돈이 한꺼번에 쓰였네? 그렇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저 세 개의 별명은 모두 같은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의 여러 가면들이 한 가족이라는 데 들통나버리는 거네요. 네. 여러 주소의 소유권이 같다는 사실이 강력한 추정의 근거와 함께 드러나는 거죠. 블록체인 분석가들은 이걸 공통입력 소유권 추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전문 용어도 있군요. 네, 말씀하신 그 돼지 저금통 비유가 바로 그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체인알리시스 같은 블록체인 분석 기업들은 바로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수사기관과 협력합니다. 아, 정말요? 예를 들어 해킹으로 도난당한 암호화폐나 불법 거래에 사용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죠.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점 같은 거래들을 분석해서 말씀하신 공통입력 같은 연결고리를 찾아내 하나의 선으로 잇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와, 자,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 프라이버시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나옵니다. 네. 만약 어떤 계기로든 그 수많은 가명 중 단 하나, 예를 들어 파란 모자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제가 만약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 실명 계정으로 파란 모자 주소에 비트코인을 보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거래소는 법적으로 제 신원정보, KYC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거래소는 파란 모자 이퀄 나,
라는 공식을 알게 되겠네요. 만약 그 정보가 뭐 해킹으로 유출되거나 법정 요구에 의해 제공된다면. 정확합니다. 파란 모자가 당신이라는 연결고리가 하나 생기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연쇄 반영이 시작됩니다. 연쇄 반응이요? 아까 다증 입력 거래를 통해서 파란 모자와 초록 장갑, 빨간 신발이 같은 소유주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밝혀졌죠. 네, 그랬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초록 장갑과 빨간 신발도 당신의 것이라고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가면들로 했던 과거의 모든 거래 기록이 전부 제 것이라는 게 밝혀지는? 네, 전부 다 드러나는 거죠. 빵을 산 내역, 커피를 산 내역, 심지어 제가 까맣게 잊고 있던 몇 년 전의 사소한 거래들까지 전부요. 이건 마치 가면 무도회에서 제 가면 하나가 벗겨졌더니 제가 지금껏 썼던 다른 가면들까지 한꺼번에 다 벗겨져 버리는 것과 같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하나의 주소와 실제 신원이 연결되는 순간 그와 관련된 다른 거래들의 프라이버시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는 완전한 방패가 아니고 깨지기 쉬운 유리방패에 가깝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그 가면과 실제 신원 사이의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죠. 전통적인 은행은 정보를 소수에게만 공유해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일종의 비밀의 방 모델입니다. 그렇죠. 은행이라는 강력한 문지기가 방을 굳게 지키고 있고요. 네. 반면에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를 공개하되 참여자의 신원을 가명 주소 뒤에 숨기는 가면 무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모두가 광장에서 춤추는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 무도회를 더 안전하게 즐기려면 매번 다른 가면, 즉 거래마다 새로운 주소를 쓰는 게 기본 수칙이라는 조언까지 덧붙일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가면들이 공통 입력 같은 흔적을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그 감염 중 단 하나라도 현실에 나와 연결되는 순간 과거의 모든 기록이 연쇄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위험까지 짚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자 여기서 출발했는데 그 이면의 철학과 현실적인 위험까지 정말 깊이 들여다본 것 같아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모든 금융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지만 참여자는 익명으로 남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는 신뢰라는 개념이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아, 신뢰의 개념. 우리는 더 이상 은행 같은 전통적인 중개기관의 비밀 정보를 신뢰할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대신 모두가 함께 검증하는 공개정보의 수학적 확실성을 신뢰하게 되겠죠. 네. 아니면 개인의 모든 금융활동이 영원히 기록되는 이 새로운 투명성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감시와 통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